집안의 비린내가 진동한다. 역겨워서 숨을 쉴 수가 없다. 친정엄마가 정성껏 만든 생선구이를 본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청소업체까지 불러서 집 전체를 소독하겠다는 말을 들은 순간 7년간 참아왔던 며느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죠.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는 친정 때문에 받아왔던 모든 모욕과 차별. 하지만 이번만큼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고등학교 동창회, 바로 그곳에서 완벽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는데요. 새벽 5시, 박순남은 이미 시장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딸을 위해 가장 신선한 생선을 고르는 것이 그녀의 하루 시작이었죠.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해온 그녀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시장의 아침은 활기찼습니다. 상인들의 큰 목소리, 손님들의 흥정소리,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들이 만들어내는 바다 냄새까지. 박순남은 이 모든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아줌마, 이거 오늘 들어온 거 맞죠? 그럼요, 어젯밤에 막 들어온 거예요. 와보세요, 이 윤기를. 상인이 자신있게 대답하자 박순남은 만족한 표정으로 은빛 광택이 나는 고등어 몇 마리를 골라 담았습니다. 딸 소희가 요즘 많이 야위어 보인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갈치도 좀 주세요. 딸이 좋아하는 거라서. 박순남은 정성스럽게 생선들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딸을 떠올렸습니다. 시집간 지 7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느껴지는 딸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박순남은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깨끗이 씻은 앞치마를 두르고 생선 손질을 시작했어요. 비늘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긁어내고 내장을 깔끔하게 제거했습니다. 30년간 갈고 닦은 솜씨였습니다. 손님들이 인정해주는 깔끔한 손질, 신선함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까지. 박순남은 자신의 기술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딸 먹으면 좋아할 텐데. 고등어는 딸이 가장 좋아하는 간장 양념에 재웠습니다. 마늘, 생강, 청주를 넣고 하룻밤 재워두면 비린내는 사라지고 감칠맛이 더해지죠. 다음 날 새벽 박순남은 일찍 일어나 생선들을 구우기 시작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고등어에서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갈치는 토막 내어 조림으로 만들고 멸치는 볶아서 반찬을 완성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박순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을 위한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완성됐거든요. 오후 2시, 박순남은 정성스럽게 포장한 반찬들을 들고 소희의 집 앞에 섰습니다. 고등어구이, 갈치조림, 멸치볶음, 그리고 소희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김치까지. 무거운 보따리였지만 딸을 위한 마음에 전혀 무겁지 않았죠. 현관벨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왔어. 소희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박순남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살이 더 빠진 것 같았거든요. 엄마,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딸이 많이 말랐더라. 요즘 제대로 못 챙겨 먹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박순남은 부엌으로 향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등어구이는 소희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었거든요. 우리 딸, 이거 먹고 기운내. 엄마가 새벽부터 시장 가서 제일 좋은 거로 골라왔어. 고마워요, 엄마. 정말 맛있어 보여요. 소희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7년 동안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친정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던 그녀였거든요. 박순남은 딸의 야윈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요즘 힘든 일 있니?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인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바빠서 그래요. 소희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박순남의 눈에는 딸의 숨겨진 서러움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딸이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이거 다 먹고 살 좀 찌워. 너무 말라서 엄마가 걱정된다. 네, 엄마. 맛있게 먹을게요. 모녀가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열쇠 돌리는 소리가 유독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김명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온 시어머니는 거실로 들어서며 부엌 쪽을 흘끔 쳐다봤죠. 그리고 박순남의 모습을 보자마자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아, 사돈 어른 오셨네요. 김명희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정중한 말을 했지만 표정과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서려 있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코를 살짝 찡긋하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죠. 박순남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년간의 경험으로 시어머니가 자신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드려요. 엄마는 조금 더 계시다 가세요. 소희가 만류했지만 박순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집에 가서 할 일이 있어. 이것들 맛있게 먹어. 박순남이 떠난 후 김명희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박순남이 싸온 반찬들을 보더니 얼굴을 심하게 찌푸렸죠. 이게 뭐야, 이런 냄새 나는 걸. 김명희는 손으로 코를 막으며 과장된 몸짓을 했습니다. 마치 독한 냄새라도 맡은 것처럼 말이에요. 집안의 비린내가 진동한다. 역겨워서 숨을 쉴 수가 없네. 소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은 정확히 어머니가 정성껏 구워온 고등어 구이에 꽂혀 있었거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가 무슨 말이야? 사실을 말한 거지. 시장에서 하루 종일 생선 만지는 사람이 손에 밴 냄새를 모르겠어. 김명희는 거실로 나가더니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마치 집안의 공기를 모두 바꿔야 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저건 냄새가 너무 심해. 생선 비린내가 집 전체에 배었잖아. 소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겨우 삼켜내며 서 있을 뿐이었죠. 김명희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실제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청소업체죠?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정말로 청소업체를 부르려는 건 아니겠죠? 집 전체 소독 좀 해주세요. 생선 냄새가 너무 심해서요. 하지만 김명희는 진짜였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가져온 음식 때문에 청소업체까지 부르고 있었어요. 생선 냄새가 한번 배면 아무리 환기해도 안 빠진다니까. 특히 이런 집에서는 더더욱.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상대방의 목소리가 소희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네, 고객님. 언제 방문해 드릴까요? 오늘 저녁에라도 와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해야겠어요. 소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7년간 참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친정어머니를 이렇게까지 모독한 이번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전화를 끄는 김명희가 소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함부로 집에 들이는 게 아니야. 우리 집 격에 맞지 않다니까. 소희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7년간의 습관이었거든요. 그날 밤 소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청소업체 직원들이 와서 집 안 곳곳을 소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소희의 머릿속에는 7년 전 첫 명절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시어머니 김명희가 부엌에서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생선 냄새 밴 손으로 음식 만지지 마. 당시 소희는 충격받았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멸치볶음을 접시에 담으려던 순간이었거든요. 신혼 첫 명절이라 열심히 준비했는데 한순간에 거절당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시장에서 생선 만지는 집안딸이 어떤 냄새가 손에 벨지 모르겠어. 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소희는 시어머니가 청결에 민감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결혼 1년 차 추석 때는 더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였어요. 우리 며느리는 생선가게 딸이라 냄새에 둔감해요.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명희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소희는 그 순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부가 시댁 어른에게 대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생선은 단백질이 풍부해서 좋잖아요. 친척 중 한 분이 말했지만 김명희는 코를 찡긋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냄새가 심하면 어떻게 해요? 특히 손으로 직접 만진 음식은. 소희는 그날 화장실에 숨어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당한 첫 번째 공개적인 모욕이었거든요. 결혼 2년 차에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소희가 직접 만든 잡채를 상에 올리려 했을 때였어요. 이건 빼놔. 손님 상에 올릴 격이 안 돼. 왜요? 맛있게 만들었는데. 생선 냄새가 벨까봐.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우리 집 며느리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 다 아는데. 소희는 3시간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다시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구석에서 혼자 먹어야 했죠. 남편 재훈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아내를 감쌌습니다. 엄마, 소희가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는데요. 맛도 좋은데 왜 그러세요? 하지만 김명희의 기세에 눌려 점점 목소리가 작아졌죠. 내 와이프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 생각해봐. 시장 바닥에서 생선 파는 집안이야.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만든 음식을 손님상에 올려도 되겠어? 재훈은 결국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희에게 속삭였죠. 당신이 좀 참아줄 수는 없을까? 엄마 성격 알잖아. 원래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야. 소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했거든요. 결혼 3년 차에는 친정 방문까지 제한당했습니다. 요즘 감기가 돌던데 시장 같은 데는 가지 마.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갈 수 없었어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왜 딸이 가야 해? 혹시 이상한 냄새 묻혀오면 어떻게 해? 결혼 4년 차에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김명희의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였죠. 우리 며느리요? 글쎄, 집안이 좀 그래요.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는 집 딸이거든요. 친구들은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착하기라도 하면 다행이지. 착하긴 뭐가 착해요. 친정에서 맨날 생선 반찬 싸들고 와서 집안을 비리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막았어요. 소희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덜덜 떨릴 정도였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결혼 5년 차 추석에는 더했습니다. 큰집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였어요. 소희는 음식 준비해서 빼주세요.
생각해보니 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시숙모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인데 왜요? 아니에요. 생선 다루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손에 밴 냄새 때문에 음식 맛이 이상해질 수 있어요. 소희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구석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음식 준비하는 걸 지켜봐야 했죠. 명절 내내 손님 대접에서 제외당한 채 말이에요. 결혼 6년째에는 그게 달했습니다. 소희가 임신했을 때였거든요. 임신 중에는 생선 냄새 맡으면 안 된다며. 친정 절대 가지 마. 아이한테 나쁜 영향 줄 수 있어. 소희는 9개월 동안 친정을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워서 눈물을 흘려도 김명희는 냉정했죠. 아이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생선 냄새가 태아에게 얼마나 해로운데. 요즘 임신부들은 다 조심한다니까. 심지어 친정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가지 못했습니다. 병원은 세균이 많잖아. 임신부가 왜 그런 곳에 가려고 해? 소희는 혼자서 모든 걸 견뎌야 했습니다. 입덧으로 괴로워해도 몸이 무거워져도 친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거든요. 작년에는 아예 대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친정이 생선 장사하는 집이라 집에 오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요즘엔 오지 못하게 해요. 동네 부인들 앞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소희는 그 소식을 이웃에게서 전해 들었어요. 재훈에게 하소연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도 힘드니까 이해해줘. 원래 예민한 성격이시잖아. 내가 나중에 얘기해 볼게. 하지만 재훈이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희에게 더 참으라는 눈빛만 보냈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당신이 양보해줘. 엄마 화나시면 집안이 시끄러워진다니까. 지금까지 7년간 소희는 모든 걸 참았습니다. 친정어머니 박순남을 위해서였죠. 딸이 시집살이로 고생한다는 걸 알게 되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 뻔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청소업체를 부르겠다는 김명희의 말은 선을 넘었죠. 친정어머니의 정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독한 것이었으니까요. 소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7년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마침내 터져나왔죠. 이번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소희는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7년간 참아왔던 분노가 이제는 차가운 복수심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친정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까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른 감정이 올라왔죠. 바로 복수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어. 소희는 중얼거리며 시어머니의 약점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명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바로 체면이었습니다. 특히 동창들 앞에서의 체면을 극도로 중시했거든요. 김명희에게 동창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무대였죠. 소희는 작년 김명희의 동창회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김명희가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 며칠 전부터 준비에 열을 올렸던 모습까지 생생했거든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완벽해. 다른 집 며느리들과는 격이 달라. 동창회에서 돌아온 김명희는 며칠 동안 우쭐해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했다며 계속 자랑했죠. 소희 같은 며느리를 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정말 효부야, 효부.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더라고. 그때 소희는 별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자랑질이 다소 민망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이제 그 동창회가 복수의 완벽한 무대로 보였거든요. 소희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김명희의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을 예정이었어요. 매년 이맘때면 열리는 정기 모임이었죠. 김명희는 벌써부터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저기야. 소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명희가 가장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먼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김명희의 과거, 특히 숨겨진 이야기들 말이죠. 겉으로는 품격 있는 부인으로 보이지만 과연 진짜 모습은 어떨까요? 소희는 대학 동창 중에서 기자로 일하는 민지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지야, 나야. 정말 오랜만이다. 언니, 웬일로 연락해?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혹시 사람 뒷조사 같은 거 할 수 있어? 물론 합법적인 선에서. 민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부탁에 당황한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인데? 설마 불륜 조사 같은 거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소희는 대충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죠. 시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복수 계획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알겠어.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공식 기록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진짜 뒷이야기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거든. 특히 오래된 일일수록 더 어려워. 얼마나 걸려? 한 달 정도? 그분 동창회 전까지는 충분할 거야. 소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은 충분했거든요. 정말 고마워, 민지야. 꼭 필요한 일이야. 언니,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복수보다는 그냥 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민지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렸지만 소희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소희는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했습니다. 김명희가 의심하지 않도록 평소보다 더 순종적으로 행동했죠. 어머님, 동창회 언제세요? 김명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희가 자신의 일정에 관심을 보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왜? 갑자기 그걸 왜 물어? 저도 어머님 친구분들께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동안 제가 너무 무관심했나 싶어서. 정말? 내가 그런 관심을 보인 건 처음인데. 뭔 바람이 불었지? 소희는 고개를 숙이며 겸손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철이 없었나 봐요. 이제라도 어머님 자랑이 되고 싶어서요. 김명희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느리가 드디어 자신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 같아 기뻤거든요. 그래, 그런 마음이면 데리고 가지 뭐. 친구들도 우리 며느리 구경하고 싶어 하던데. 작년에도 자랑 많이 했거든.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님. 소희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김명희는 그날부터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드디어 자신의 위치를 알아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드디어 철이 들었나 봐. 동창회에 가겠다고 하더라고. 재훈은 의아했습니다. 소희가? 원래 그런 자리 싫어했는데 갑자기 왜? 사람이 나이 먹으면서 변하나 보지. 그동안 좀 철이 없었나 봐. 김명희는 벌써부터 동창들에게 자랑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완전히 방심한 상태였죠.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자랑할 수 있겠어.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잘 변했는지 보여줄 테니까. 소희는 그런 김명희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복수의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김명희의 과거만 파헤치면 됐습니다.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찾아내는 건 말이죠. 소희는 복수가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3주 후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언니, 자료 준비됐어. 그런데 생각보다 심각해. 소희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인데?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로는 곤란할 것 같아. 그리고 언니, 이거 정말 쓸 거야? 한번 공개되면 돌이킬 수 없어. 민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소희는 민지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지는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표정이 심각했어요. 언니, 정말 마지막으로 묻는데 이거 꼭 써야 해? 소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꼭 필요해. 도대체 뭐가 나온 건데? 김명희 씨. 과거가 생각보다 복잡해. 특히 30년 전 이야기가. 민지는 파일을 열어 첫 번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황변한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어요. 1994년 식중독 사건. 강북구의 한 중국집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그때 운영자가 김명희 씨야. 소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거든요. 정말이야? 15명이 병원에 실려갔어. 그 중에 임신부도 2명이나 있었고, 상한 재료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게 원인이었어. 민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당시 보도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더 문제는 사건 후 처리 과정이야. 김명희 씨는 모든 책임을 직원에게 떠넘겼어. 자신은 몰랐다고 발뺌했고 직원은 결국 벌금까지 물었어. 소희는 자료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에는 김명희의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거든요. 중국집 맛고울의 사장 김명희 당시 27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어? 합의금 조금 주고 입막음했어. 그런데 그중 한 분이 아직도 살아계시더라고. 당시 임신 중이었던 박영희 씨라는 분인데 인터뷰도 가능할 것 같아. 민지는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현재 상황도 조사해봤는데 아파트에서 하는 행동이 좀 그래. 어떤 행동? 다른 입주민들 얘기 들어보니 청소하는 분들한테 냄새 난다고 멀리 서라고 한. 네. 자기는 깔끔한 사람인 척하면서 말이야. 소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남을 무시하면서 정작 과거에는 식중독까지 일으켰다니요. 더 있어? 민지는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동창회에서 하는 얘기들. 김명희 씨가 맨날 거짓말한대. 우리 집은 다른 집과 격이 다르다. 며느리는 완벽하다. 이런 식으로. 동창들은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좀 질려하는 분위기야. 매번 자랑만 하니까 지겨워해. 그런데 겉으로는 맞장구 쳐주고 있어. 민지는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런데 이 자료들로 뭘 할 건데? 명예훼손 같은 거 조심해야 해. 소희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명희의 위선적인 모습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민지야, 정말 고마워. 합법적으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언니, 그런데 이거 어떻게 공개할 거야? 비밀이야. 하지만 분명히 효과적일 거야. 소희는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과거의 식중독 사건, 현재의 차별적 행동들, 그리고 동창회에서의 거짓말들까지. 특히 30년 전 식중독 사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5명의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까지 있었는데
김명희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어요. 소희는 피해자 중 한 분과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박영희 씨였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요. 박영희 씨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뱃속 아이가 위험할 뻔했거든요. 병원에서 며칠 동안 입원까지 했는데 그 사장은 끝까지 발뺌만 했어요. 자기는 몰랐다면서 직원 탓만 하더라고요. 소희는 박영희 씨의 증언을 녹음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동의를 받고 말이죠. 지금도 그 여자 얼굴이 기억나요. 차가운 표정으로 우리더러 합의금이나 받고 조용히 하라고 했던 모습. 정말 비정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김명희의 추악한 과거와 현재의 위선적 모습까지 동창회에서 공개할 완벽한 자료가 완성됐거든요. 소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의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김명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깨끗함과 격이 얼마나 허상인지 모두가 알게 될 거였습니다. 이제 소희에게 남은 건 현재 김명희의 행동을 직접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자료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현재의 위선적 모습까지 보여줘야 완벽한 복수가 될 테니까요. 소희는 며칠 동안 김명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첫 번째는 가정부 김영숙 씨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김명희는 가정부가 오는 날이면 마치 병균이라도 들어오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아줌마, 좀 멀리 서세요. 냄새나니까. 김명희는 가정부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며 노골적으로 혐오감을 드러냈어요. 심지어 마스크까지 착용하며 과장된 행동을 보였죠. 그 걸레로 우리 집 가구 닦지 마세요. 다른 집에서 썼던 거잖아요. 김영숙 씨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새 걸레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소희는 이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김명희의 차별적 태도가 고스란히 담겼거든요. 두 번째는 배달원들에 대한 갑질이었습니다. 현관 앞에만 놓고 가세요. 안까지 들어오지 마시고. 배달 음식을 시켜도 김명희는 배달원이 집 안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했어요. 뭔가 냄새 날까 봐서요. 이해하시죠? 우리 집은 좀 특별하거든요. 배달원이 네. 하고 되물으면 김명희는 더욱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깔끔한 걸 좋아해서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집이 아니거든요. 소희는 이 모습도 기록했습니다. 배달원의 당황한 표정까지 선명하게 담겼거든요. 세 번째는 아파트 관리소에서의 행동이었습니다. 소희가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었어요. 청소하실 때 우리 집 앞은 좀 조심해서 해주세요. 관리소 직원이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묻자 김명희는 더욱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냄새 같은 게 올라올까 봐서요. 우리는 그런 걸 못 참거든요. 우리 집안은 좀 깔끔한 편이라서 말이에요. 청소부 아주머니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김명희는 개의치 않았죠. 이해하시죠? 우리 집은 다른 집과는 좀 다르니까요. 소희는 이 장면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김명희의 오만한 태도와 차별적 발언이 완벽하게 담겼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동창들과의 전화 통화였습니다. 김명희는 거실에서 큰 소리로 통화했는데 소희가 다 들으라는 듯이 말이죠. 우리 며느리요? 정말 완벽해요. 다른 집 며느리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김명희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친정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시집 와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잘 교육했거든요.
소희는 이 통화 내용도 모두 녹음했습니다. 김명희가 자신에 대해 거짓말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담았거든요. 특히 김명희가 동창 정미영에게 한 말은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냄새에 특히 민감해요. 고급스러운 취향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나 우리 집에 발을 들릴 수 없죠. 그래서 친정어머니도 오시지 못하게 하셨군요. 당연하죠.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시는 분이 어떤 냄새가 몸에 벨지 모르잖아요. 소희는 분노를 참으며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7년간 당해온 모욕들이 녹음기 안에 고스란히 담겼거든요. 며칠 후 소희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김명희가 동네 마트에서 직원에게 하는 행동이었어요. 이 생선들 언제 들어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정말요?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신선한 게 맞아요? 마트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다른 손님들이 신선하다고 사갔는데 말이에요. 냄새에 민감해서요. 우리 집은 그런 걸 못 참거든요. 김명희는 다른 손님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만 특별한 취향을 가진 것처럼 말이에요. 소희는 이 장면도 모두 촬영했습니다. 김명희의 거만한 태도가 완벽하게 담겼거든요. 이제 동창회 준비만 남았습니다. 소희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김명희를 완전히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의심받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니까요. 어머님, 동창회에 뭘 입고 가면 될까요? 김명희는 기뻐했습니다. 한복이 좋겠다. 품격 있어 보이니까. 내가 그런 관심까지 보이니 감동이야. 소희는 고급스러운 분홍색 한복을 준비했습니다. 김명희가 자랑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말이죠. 어머님께 누가 되지 않게 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친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해. 우리 집안의 격을 보여줘야지.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할지 벌써 기대돼. 소희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곧 그 격이 어떤 건지 모두가 알게 될 테니까요. 동창회 하루 전, 소희는 모든 자료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과거의 식중독 사건 자료, 현재의 차별적 행동 영상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통화 녹음까지 완벽했습니다. 김명희의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증거들이었거든요. 소희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복수의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동창회 당일 아침, 소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해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7년간의 억압된 분노를 숨기고 시어머니를 완전히 안심시켜야 했어요. 거울 앞에 선 소희의 얼굴은 이상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7년간 참아왔던 분노가 이제는 차가운 복수심으로 변해 있었어요. 복수의 날이 드디어 왔다는 사실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죠. 소희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고급스러운 분홍색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김명희가 자랑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우아하고 품격 있게 말이죠. 한복은 며칠 전에 특별히 맞춘 것이었습니다. 최고급 한복점에서 김명희의 취향에 맞춰 선택한 것이었어요. 복수를 위해서라면 돈이 아깝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준비 다 되셨어요? 거실로 나온 소희를 본 김명희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다. 친구들이 부러워하겠어. 정말 잘 입었네. 김명희도 은회색 한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죠.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고 있다는 듯 특별히 신경을 쓴 모습이었어요.
동창회 장소는 시내 유명 호텔의 한정 식당이었습니다. 김명희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주의사항을 알려줬어요. 친구들 앞에서는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해. 우리 집안의 격을 보여줘야 하거든.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릴게요. 특히 인사는 정중하게 하고, 내가 널 어떻게 교육했는지 친구들이 다 지켜볼 거야.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교육의 결과를 제대로 보여드리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말할 때도 조심해. 괜히 친정 이야기 같은 건 하지 마.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알겠어요, 어머님. 호텔에 도착하자 김명희의 동창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50대 후반의 여성들로 나름대로 품격을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명희야, 이분이 그 유명한 며느리구나. 어머, 정말 예쁘네.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 더 예쁘다. 소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항상 어머님께서 친구분들 자랑을 많이 하셔서 뵙고 싶었어요. 김명희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소희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소희예요. 정말 효부죠.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 흔치 않아요. 동창들이 감탄했습니다. 명희가 맨날 자랑하더니 정말 보기 좋네. 며느리 복이 있어, 명희는. 부러워 죽겠다. 김명희는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제가 잘 교육했거든요. 처음에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소희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님 덕분입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요. 와,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해. 요즘 며느리들은 건방진데 우리 며느리는 달라. 김명희는 친구들의 부러워하는 시선에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화려한 한정식 상차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각자 자리에 앉으며 근황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동창들은 각자의 근황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녀 자랑, 며느리 이야기, 손자 이야기가 줄을 이뤘죠. 우리 며느리는 좀 답답해. 음식도 제대로 못 만들고 맨날 친정에만 가려고 해. 그래도 낫지. 우리는 아예 며느리가 말을 안 들어. 시어머니 무시하기는. 동창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김명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야. 어떻게 교육했는데, 명희야? 격을 알려줘야 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어떤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지 확실히 가르쳐야 해. 소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김명희가 말을 계속 이어갔거든요. 특히 위생관념이 중요해요. 더러운 건 절대 용납 안 해야 해.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친정 음식 같은 건 어쩌겠어. 아예 못 들여오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런 건 아예 못 들여와요. 냄새 나는 것들은 집에 들이면 안 되거든요. 소희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며느리도 처음에는 친정에서 이상한 것들 가져오려고 했는데 제가 단호하게 막았어요. 이상한 것들이요? 생선 반찬 같은 거요. 친정이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거든요.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데. 동창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 그럼 정말 냄새가 심하겠네. 당연하죠. 그래서 아예 금지시켰어요. 우리 집 품격에 맞지 않다고 확실히 말했어요. 김명희는 계속해서 친정을 무시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소희는 모든 걸 들으며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었어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그 생선 냄새 때문에 청소업체까지 불렀어요. 집안이 너무 비려서 동창들이 어머나 하며 놀라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정도예요? 정말 심하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예 오지 못하게 했어요. 소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어요. 복수의 시간이 말이죠. 소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소희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동창회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거든요. 김명희는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할지 기대하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김명희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자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님께서 저를 어떻게 교육하셨는지, 평소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동창들도 기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김명희의 며느리 교육법을 직접 듣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소희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모두가 볼 수 있게 돌렸죠. 먼저 시어머님의 과거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1994년 신문 기사였습니다. 중국집 집단 식중독 사건이라는 제목이 선명했거든요. 김명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이런 걸? 소희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님께서 운영하시던 중국집에서 15명이 식중독에 걸렸어요. 임산부 2분도 포함되어 있었죠.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거든요. 상한 재료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게 원인이었는데 시어머님은 모든 책임을 직원에게 떠넘기셨어요. 김명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그만둬.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소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현재 모습이에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가정부 김영숙 씨를 대하는 김명희의 모습이 나타났죠. 아줌마, 좀 멀리 서세요. 냄새 나니까. 영상 속 김명희의 목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창들이 경악했어요. 명희야, 이게 뭐야? 내가 정말 이런 말을? 소희는 계속해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배달원을 차별하는 모습, 청소부들을 무시하는 장면들이 연이어 나왔어요. 시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격과 품격이 바로 이런 거예요. 김명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이라고. 언제 이런 걸 찍었어? 그러자 소희는 다음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김명희가 동창 정미영과 나눈 전화통화 녹음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요? 친정이 좀 그렇긴 하지만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는 집안이거든요. 김명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냄새 같은 게 올라올까 봐서요. 우리는 그런 걸 못 참거든요. 동창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명희야,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학창 시절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어? 소희는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 친정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생선 반찬을 보고 청소업체까지 부르셨어요. 뭐라고? 집안에 비린내가 진동한다면서 소독까지 하셨죠. 동창들이 완전히 충격받았습니다. 명희야,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소희는 마지막으로 30년 전 식중독 피해자의 증언을 들려줬습니다. 뱃속 아이가 위험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사장은 끝까지 발뺌만 했어요.
박영희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그 여자의 차가운 표정을.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동창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거든요. 김명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시어머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교육의 결과예요. 소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7년간 친정을 무시하고 모욕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이런 거였죠. 동창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명희야, 우리 이제 안녕. 너무 실망이야. 연락하지 마.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정말 충격이야. 결국 식당에는 김명희와 소희만 남았습니다. 김명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이제 진짜 교육이 끝났네요, 어머님.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냄새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조심하세요. 가장 냄새나는 건 바로 더러운 마음이거든요. 동창회에서 돌아온 길, 택시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김명희는 창밖만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30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진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명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동창회 이야기로 한참 떠들었을 텐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재훈이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분위기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는 어디 계시고? 동창회는 어땠어? 소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방에 계셔. 오늘 동창회에서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당신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동창들이 알게 됐어. 재훈은 의아해했지만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엄마가 그런 일을? 30년 전 식중독 사건도 처음 들어보고 재훈도 어머니의 과거는 전혀 몰랐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한테 우리 친정에게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도 모두 공개했어.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이었습니다. 재훈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는 게 말이죠. 7년간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정말 바보였어. 엄마 편만 들고.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음 날부터 김명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창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물론이고 아파트 내에서도 소문이 퍼졌거든요. 가정부 김영숙 씨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님, 죄송하지만 그만두겠습니다. 김명희는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다른 집을 구하겠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결국 김영숙 씨는 떠났고 새로운 가정부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며칠 후 김명희는 소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소희야.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김명희는 소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년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7년간 너와 너희 어머니에게 한 일들. 정말 미안하다. 소희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김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었어.
소희는 한참 동안 김명희를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진짜 변하는 모습을 봐야겠어요. 김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기다리겠어. 얼마든지. 그 후 김명희는 정말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가정부에게는 정중하게 대했고 배달원들에게도 친절하게 굴었어요. 무엇보다 소희의 친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모독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박순남이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정성스럽게 만든 생선 반찬을 가지고 말이죠. 김명희는 박순남을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부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순남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부님께 너무 무례했어요. 김명희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박순남은 어리둥절했지만 따뜻하게 받아주었어요. 뭘 그래요? 다 지난 일이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박순남이 만든 고등어 구이를 중심으로 말이죠. 김명희는 생선 반찬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사부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좋은 음식을 거부했는지. 박순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가져다 드릴게요. 소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김명희가 진정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6개월 후 소희는 친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딸아, 요즘 시어머니랑은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엄마. 그래? 다행이다. 박순남은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깨닫고 변하려는 마음이지.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그날 밤 소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7년간의 서러움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거든요. 복수는 끝났지만 진정한 승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며칠 후 소희는 김명희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박순남의 가게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어머니, 여기가 친정어머니 가게예요. 김명희는 생선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네요. 30년간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신 거군요. 박순남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어른. 김명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부님,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그날 김명희는 박순남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깨끗함이 무엇인지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명희가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고마워. 뭐가요? 나에게 진짜 교육을 시켜줘서. 진정한 깨끗함이 뭔지 알려줘서. 소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게 됐거든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진정한 깨끗함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더러운 것이죠.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 가장 아름다운 승리를 거둡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